바람은 살을 애는 듯 차가웠다. 20살의 나는 작은 보퉁이 하나 들고 큰 집 대문 앞에 서 있었다. 장독대 너머로 들려오는 시끄러운 아이들. 울음 마당을 가르는 닭들의 날갯짓, 시어머니의 쩌렁쩌렁한 고함 소리가 온 집안을 뒤흔들었다. 어이구 왔나. 저기 서 있지 말고 들어온나. 시어머니는 처음 마주한 내 얼굴을 훑어보곤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듯 코웃음을 쳤다. 생각보다 작네. 애는 낳겠나 모르겠다. 그 말에 나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엄마가 그러지 않았던가. 시집 가면 입은 닫고 손은 빨리 놀리고 마음은 꼭꼭 숨겨야 오래 산다. 집 안으로 들어서니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나를 구경했다. 시동생들이라고 했다. 한둘이 아니라 9. 그 숫자에 나는 잠시 다리가 후들거렸다. 형수다. 형수 왔다. 이 사람이 형수가 맞아요? 에이 생각보다. 애들은 솔직했다. 상처날 정도로 솔직했다. 남편은 어디 있냐고 묻고 싶었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이 너무 차가워 입술이 굳었다. 잠시 후 남편이 마당을 삐걱이며 들어왔다. 짧은 순간 남편의 얼굴에 떠오른 건 반가움이 아니라 어색함이었고 그것도 잠시 뒤 물끄러미 시선을 피했다. 왔나. 그게 전부였다. 그날 밤 나는 낯선 부엌에서 밥을 지으며 손끝을 대었고 물을 길어 나르다가 치마가 흙탕물에 푹 빠졌다. 시어머니는 혀를 차며 말했다. 아이고야 친정에서 일은 안 시켰나 보네. 그 말은 내 가슴을 서늘하게 찔렀다.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다. 결혼 전 나는 가끔 집안일을 도왔을 뿐 이렇게 큰 집 살림을 감당해 본 적이 없었다. 밤에 방 한 구석에서 짐 보따리를 풀며 속으로 말했다. 그래 영자야. 오늘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그러나 내가 모르는 건 그 시작이 가파른 언덕도 아니고 깊이를 모르는 웅덩이도 아니며 끝을 알 수 없는 겨울이라는 사실이었다. 시집 온 지 반년쯤 되었을 때였다. 나는 이미 이 집안의 허리가 되어 있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폈고 8 식구의 밥을 지어내고 빨래를 냇가에서 돌려 마당에 널고 다시 밭일까지 다녀오는 날도 많았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만큼 정신이 없었다. 남편은 여전히 밖에서 친구들과 술 마시는데 더 관심이 많았다. 당신 오늘도 늦었네요. 내가 조심스레 말하면 집에만 있으니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지. 남자들은 원래 이런 기운도 있어야 한다. 남편은 늘 이런 말로 대꾸했다. 그럴 때면 나는 숟가락을 쥔 손이 저릿해졌다. 시어머니는 더 모질었다. 며느리야 부지런한 아가씨라더니 뭐 이리 굼뜨노. 우리 아들만 고생이지. 그 말들은 비수처럼 마음에 꽂혔지만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일을 더 빨리 했다. 그러는 사이 아이는 하나둘 내 품에 안겼다. 장남, 딸, 또 아들 5 아이가 생겼다. 아이들은 내 전부였고 내가 버티는 이유였다. 그러나 어느 여름날 마을 아주머니가 내 팔을 붙잡고 말했다. 영자야 네 남편 말이다. 아래 고을에 여자가 있다더라. 나는 한순간 숨이 멎었다. 남편의 행동들이 스쳐갔다. 늦어지는 귀가, 피하는 눈길, 이유 모를 짜증들. 그날 저녁 물동이를 들고 집에 돌아오다가 결국 나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영자야, 거기서 뭐하노? 시어머니의 고함이 들렸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날 밤 아이들 옆에서 나는 눈을 감지 못했다. 이 집에서 나는 혼자구나. 그 생각이 머리를 짓눌렀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밤이었다. 남편은 사흘째 집에 오지 않았다. 불안과 분노 그리고 서러움이 뒤섞여 나는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었다. 한밤중 마당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나를 깨웠다. 어머니, 나 나가서 살 겁니다. 이 집에서 더는 못 살겠어요. 남편의 꺼져가는 목소리였다. 그래, 잘 됐다. 며느리는 없어도 된다. 니만 있으면 된다. 시어머니의 말이 번개처럼 내 마음을 갈랐다. 나는 문틈으로 둘을 바라보다 결국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울음을 삼켰다. 그날 밤 나는 가만히 보자기 하나를 꺼내 생필품 몇 개를 넣었다. 떠날 생각이었다. 하지만 아이들 얼굴을 보는 순간 손끝이 떨렸다. 엄마.
막내가 잠결에 내 옷자락을 붙잡았다. 그 작은 손이 나를 붙들었다. 그때 마을에서 뛰어온 시동생들이 큰 소리로 외쳤다. 형수님, 큰일 났어요. 형이 술 마시고 절벽에서 떨어졌대요. 발을 헛디뎠다 카더라. 나는 몸이 굳어 그대로 주저앉았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피투성이에 위태로웠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쌓아두었던 원망이 한순간에 흔들렸다. 살아만 있어라 제발. 나는 그의 손을 잡고 계속 중얼거렸다. 병실 밖에서 시어머니는 담장을 붙잡고 울고 있었다. 내가 내 잘못이다. 애도 며느리도 내가 다 망친 기라. 그 말은 처음 듣는 종류의 절규였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 집에는 내가 모르는 그림자가 깊게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남편이 눈을 뜬 것은 사고 사흘째였다. 영자야 미안하다. 남편은 힘겹게 입을 열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여자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그 여자는 협박하는 년이었다. 내가 젊을 때 아버지가 남긴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며 접근한 기라. 장사하자고 내 이름 쓰자고 그러다 내가 발 빼려 하니까 집안을 다 망치겠다 협박한 거야. 벼락 맞은 기분이었다. 남편의 무책임함 때문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과 두려움 때문이었던 것이다. 그때 시어머니가 방에 들어왔다. 네 애비가 집 나간 날부터 내가 너를 기둥 삼고 살았다. 15애한테 집안 책임 다 떠넘기고 나는 아무것도 못 해줬다. 그래서 네가 더 망가진 기라.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리고 며느라 사실은. 그분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며 말했다. 나는 내가 너무 고마웠다. 근데 그게 부끄러워서 말이 자꾸 모질게 나왔다. 니한테 한 짓들 다 갚을 수가 없다. 그 순간 시동생이 작은 나무 상자를 들고 들어왔다. 형수님 어머니 방에서 이런 게. 상자 안에는 수십 통의 편지가 있었다. 전부 우리 친정에 보내려다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었다. 나는 편지를 끌어안고 조용히 울었다. 이 집은 분명 나에게 지옥 같았지만 그 안엔 아무도 말하지 못한 상처들이 숨어 있었다. 이른이 넘은 지금도 새벽바람을 들이마시면 오래된 장작 냄새와 젖은 흙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온다. 마당에서 연탄불을 피우던 그 겨울의 부엌, 김치독 사이로 스며든 찬 공기, 그리고 그 틈에 묻혀있던 내 숨소리가 고스란히 되살아나는 듯하다. 그 시절 나는 그저 살아내기에 바빠 자신을 들여다볼 여유조차 없었다. 그런데 늙고서야 깨닫는다. 그 세월이야말로 나를 버티게 한 근육이었고 삶의 모서리를 둥글게 만드는 시간이었음을. 남편이 집을 나가 있던 몇 해 동안 마당에 닭장 문을 잠그는 일부터 아이들, 이불을 털고 밥을 차리는 일까지 모든 게 내 손에 달려 있었다. 남편은 집보다 술집을 더 자주 들락거렸고 나는 남편의 그림자만 쫓는 삶에서 벗어난 지 오래였다. 그저 아이들만 보며 버텼다. 하루는 큰아들이 내 무릎에 머리를 올리고 속삭였다. 엄마, 아버지 또 늦어? 응. 걱정 말래이. 엄마는 괜찮다. 사실 괜찮지 않았다. 아버지를 찾는 아이들 눈이 더 아팠다. 그 눈망울을 보면 내가 대신 미안해지는 기분이었다. 어느 늦겨울 찬바람이 유난히도 칼처럼 불던 밤이었다. 문 밖에서 비틀거리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문을 열자 남편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문지방에 털썩 주저앉았다. 얼굴은 초췌했고 눈은 피곤을 넘어 그늘이 깔려 있었다. 영자야, 나 이제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그 말은 술 기운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목소리가 너무 맑고 생생해서 나는 오히려 더 무서웠다. 잠시 후 남편은 마치 오래된 종이처럼 구겨진 표정을 하고 앉아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영자야, 나 사실 평생 죄 지은 놈이다. 니한테도 그렇고 그 여자한테도. 그 여자. 나는 순간 몸이 굳었다. 남편이 집을 자주 비웠던 이유가 단순히 술 때문만은 아니라는 건 진작 느꼈다. 하지만 그 여자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단 한 번도 묻지 못했다. 묻는다는 건 인정하는 것 같아 싫었기 때문이다. 결혼 전에 내한테 여자가 하나 있었다. 나는 숨을 멈췄다. 우리 엄마가 반대했다.
기어이 쫓아냈다. 그 여자가 가진 게 없다고 집안 어지럽힌다고. 그 말에 나는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르며 차가운 한기가 등줄기로 훅 내려갔다.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나중에 들었는데 그 여자가 혼자 애 낳다가 죽었다 하더라. 나도 몰랐대이. 진짜로 몰랐어. 근데 그 말 듣고 나자마자 내가 그날부터 제정신이 아니었다. 남편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울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나는 그 울음을 들으며 의외로 마음 한쪽이 허물어지는 걸 느꼈다. 원망보다 더 큰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일렁였다. 분노, 슬픔, 놀람 그리고 알 수 없는 연민 같은 것들. 영자야, 니한테도 미안하다. 나는 평생 도망만 다닌 놈이다.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고백은 단순히 외도나 배신의 차원을 넘어 그의 인생 전체가 짊어진 죄책감의 무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다. 그저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이제는 돌아왔네. 그걸로 되었다. 그 말이 용서였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그날 나는 남편을 원망하던 긴 세월이 언뜻 멀게만 느껴졌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저 흠 많고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처음 인정하게 된 날이었다. 시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진 해 나는 매일같이 병원에 들렀다. 평생 나를 몰아세우고 다그쳤던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그분은 우리 집의 기둥이었다. 병상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시어머니는 어느 날 나를 손짓해 부르더니 떨리는 손을 내 손 위에 올렸다. 영자야. 머리맡에서 들리던 그 쉰 목소리는 평생 듣던 고함과 달랐다. 아주 작고 약했다. 내가 잘못했다. 참말로 잘못했다. 나는 숨을 삼켰다. 평생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었다. 내는 내 아가 귀하다 생각해서 니를 많이 미워했다. 그래야 내 아가 더 잘난 줄 알았다. 근데 시어머니의 눈가에 천천히 눈물이 고였다. 부러운 거였다. 니는 마음이 곧고 손이 따뜻하고 내는 그런 거 한 번도 못 가져봤다. 그 말에 나는 묘하게 가슴 한쪽이 시큰거렸다. 미움의 뿌리가 질투였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다. 영자야, 미안하다. 내가 너무 못난 시어머니였다. 나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쥐어주었다. 모든 상처가 치유되지는 않았지만 오래 묵은 돌덩이가 마음속에서 가볍게 내려놓아지는 느낌이 들었다. 이제 아이들은 모두 제 가정 꾸리고 잘 살고 있다. 손주들은 집에 오면 서로 먼저 내 무릎에 앉겠다고 난리다. 할매, 나 안아줘요. 그 밝은 목소리들이 과거의 상처를 살짝씩 덮어준다. 나는 손주들이 뛰노는 마당을 바라보며 작은 숨을 내쉰다. 이 작은 평화가 얼마나 귀한지 젊을 때는 몰랐다. 남편은 세월에 많이 순해졌다. 예전처럼 소리치는 일도 거의 없고 오히려 내 옆에 앉아 조용히 묻곤 한다. 영자야, 오늘은 어디 안 아프나? 그러고는 내 손등을 슬쩍 쓰다듬는다. 젊었을 때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다. 영자야, 네 덕에 내가 사람 구실했다. 진짜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슬며시 웃는다. 됐어. 이제라도 알면 됐다, 아이가. 내 젊은 날은 고되었고 눈물도 많았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나는 누구보다 단단하게 살아냈다. 어떤 바람에도 꺾이지 않을 만큼 강해졌고 어떤 서러움에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깊어졌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작은 소리로 스스로에게 말한다. 영자야,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 남은 날들은 조금은 따뜻해도 된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나라는 이름이 이제야 조용히 웃음을 되찾는다.